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는 온라인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와 함께 대구 경북의 정치 현안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에서 풀어보는 정치 본색 플러스를 매월 1회 진행합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속에 고민이 깊어지는 TK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종욱 청와대 전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칠홍소로 불리던 대구 경북도 지지율이 예전 같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 압도적인 지지를 사실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보여줬던 TK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 심정이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TK 지역이 윤석열 대통령의 버팀목으로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한다면 저희 긍부정이 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부정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거죠. 여전히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다른 방식의 통치 방식을 통해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들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더 지속됐을 때 TK 지역 같은 경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내는 것이 보수를 위해 좋은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아시겠습니다만 대구에서 75.14%, 그다음에 경북에서 72.76%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던 상황이죠. 압도적인 지지를 주었고 저도 정권 교체의 상징으로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는 되게 중요한 가치였었는데 단 5개월 만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TK에서마저 지지를 잃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 지금 마지막으로 버텨주는 TK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그렇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순항하지 않는다면 보수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소위 이준석으로 시작됐던 당 내용 문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TK 민심보다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의 변화예요.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시그널을 좀 TK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좀 뭐랄까요, 좀 큰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 가선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민심은 한마디로 저는 이거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생각보다 못하네. 근데 5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럼 도와줘야지. 아직까지 기대감은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금 전에 김종욱 교수님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좀 실망감을 주게 된다면 TK 지역에서도 지지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TK 지역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정치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낸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친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TK 지역에서 그래 윤석열 이 사람 우리 사람이지 우리가 지켜줘야지 이러한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단 하나 정권 교체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가능성이 높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니까 밀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가지고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지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켜주자라는 감정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어려워지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우리 보수 우파가 국민의힘이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켜주자. 우리가 울타리가 돼주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치를 해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 어려워요. 저 항상 서문시장에 오면은요. 정말 힘 받고 가요. 저 열심히 할게요. 가면 아무 소식이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안 때 TK 지역에서 원하는 예산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TK 지역에 계신 분들도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지금처럼 버팀목 역할을 하지도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제목이 철옹성 지지율 대구 경북도 흔들린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철옹성 지지율은 없죠. 네, 정말 우리 지역의 아들이야 좀 얘기하셨지만 또는 이분은 엄청난 팬덤이 있어가지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정말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떨어져도 도저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옹성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두 번째로는 이 전국 단위 조사할 때 여론조사, 전국 단위 조사할 때의 그리고 이제 그걸 TK 지역을 떼서 나누죠. 보는 거하고 네. 또 대구 경북 지역만 따로 조사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 좀 다르죠. 늘. 그렇습니다. 예, 결과 예. 다른 데 예. 있다는 것이고 전국 단위 지지율에서는 아마 무슨 뭐 외교 안보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제일 첫 번째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든가 부정평가한 그런 첫 번째가 대통령의 발언 태도예요. 발언 태도. 그러니까 특별하게 구체적인 무슨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특히 TK 지역에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뭐랄까 조금 보수 지역, 보수적인 그 유권자들, 보수적인 지형에서 사람들은 뭔가 좀 대통령 다움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그걸 기대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 되셨으면 이제는 어떤 정도의 어떤 그 뭐 품격, 태도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말씀하신 전국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 데이터를 좀 비교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흔들린다는 게 보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건 ARS인데요. 여기에 대통령 국정 지지에 대한 긍부정 다 합치면 96%예요. 꽉 찬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ARS이기 때문에 소위 정치의 고관여층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또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러붙은 것 같은데 갤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도 뭐 여전히 긍정이 44%고 부정이 38%이기 때문에 긍정이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특이하게도 어느 쪽도 아니다가 6%고 모름 무응답이 12%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가 높아요. 이게 18%라는 거죠. 그럼 갤럽 조사에 의합니다. 그럼 갤럽 조사에 의하면 긍부정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긍정이 높긴 합니다만 어느 쪽도 아니다거나 모름층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유보층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보층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지켜본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층들이 스윙을 하게 돼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면 여론 지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겠죠. 흔들린다고 얘기하면 이건 지표상의 흔들림입니다만 이 정도의 흔들림이 발생하게 되면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여론이 확실히 변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유보층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윤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설명도 안 하시고 사과도 안 하시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됐을 때 이 층들이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론 자체가 반전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랬을 때는 다른 방식의 대안을 찾으러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이 데이터 지금 역대 정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나 보름 단위로 다 여론조사를 해서 다 데이터를 가지고 다 판단해서 메시지도 만들고 정책도 만듭니다. 이런 지표들이 있게 되면 보고가 올라가서 대통령의 태도가 변해야 돼요.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나 경북 주민들 같은 경우가 분명히 아는 거죠. 우리의 여론 지표가 변하니까 대통령실도 이걸 반영하는구나. 근데 제가 볼 때 5개월 동안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TK가 이렇게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한다? TK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저는 TK 민심이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민심을 반영한 거니까 좀 대통령실이 이걸 좀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데이터를 좀 대통령이 직접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흔들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균열나기 시작하면요.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버틸만 한데 아직 그 균열의 양상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먼저 토론의 앞부분에 윤석열 대통령과 TK 이 관계 설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정리하고 원인에 넘어갔으면 하는데 사실 지난 대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본선 경쟁력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당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먼저 뽑혔어요. 네.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언론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해봤냐면은 윤석열 대 이재명, 홍준표 대 이재명, 유승민 대 이재명 예. 이런 식으로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정권교체에 대한 그러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열망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지율이 나왔던 게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가장 높았어요. 이재명 당시의 후보랑 표 차이가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상대적으로 덜 지지를 받은 거죠. 이길 가능성 있는 후보가 누구야?
과연 정권 교체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야? 라는 것을 봤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윤석열 후보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TK 지역에서는 좋아, 윤석열로 빠르게 가자.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결국은 대구 경북이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기반이 취약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이 누구냐. 그거 봤을 때는 윤석열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더 높게 나왔다면, 더 격차가 컸다면 홍준표 후보를 저는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대구 지역에서 홍준표를 선택을 했어라는 분위기가 나오게 됐다면 전반적인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홍준표 후보가 쉽게 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 다들 뭐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다시 돌아보면 당시에 가장 큰 구도는 정권 교체였어요. 그렇죠. 정권 교체 바람 뭐 인물 정책 아무리 따져봐도 윤석열 후보가 특별하게 뭐 무슨 인물 경쟁력이 있거나 무슨 뭐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정책도 그렇죠. 그렇고 무슨 네. 뭐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취약성을 보였는데 첫 번째 화두가 정권 교체였으니까 그걸로 그야말로 유권자들이 역으로 선택한 거죠. 네. 정권 교체를 바란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있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후보는 역사적 사명을 다 했어요. 다 했고. 정권 교체한 건 네, 정권 교체로서 정말 사람들이 대통령. 봤을 때 뭐 박수 받고 끝날 수 있는데 그러나 또 5년이라는 앞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냉정한 절대평가가 시작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나는 정권 교체했으니까 됐다. 이걸로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걸로 끝났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SWOT 뭐 수업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이제부터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를 지나서 대통령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국민들을 만족시킬 것인가를 냉정하게 조금 자꾸 뭔가 매일같이 또는 일주일 단위로라도 분석을 하면서 그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구보수가 만든 절망 때문에 만들어진 인물이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4연패를 했습니다. 4연패를 했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인물적 대안이. 다 아시겠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거의 멘붕이었죠. 야, 이거 이렇게 되게 되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야, 이 상황에서 누가 필요하지? 누구는 없을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 상황에서 불현듯 2019년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 9월 달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소위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검찰총장, 2020년 추미애 장관과 1년 동안 싸웠던 인물, 2021년 3월 본인이 중도 사퇴하고 7월 달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등장했기 때문에 검증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능력과 식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따지고 보면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낸 전 자양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정권 교체도 중요합니다만 정권 교체를 왜 하는 겁니까? 정권 교체를 해서 이전 정부보다 더 좋은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본 뜻인데 제가 볼 땐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과 식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하물며 대통령까지 준비가 안 되었던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다듬을 만큼의 인프라, 네트워크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가장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하는 게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이면 호남, 영남이면 영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당이 나오면 그 후보를 뽑게 되면 매번 4년마다 다 실망하시고 반성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채찍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TK 지역에서. 당신이 정권교체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습니다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견과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채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채우던 아니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우던. 저는 그런 얘기를 TK에서 하지 않으면 그냥 TK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조금 태도를 바꾸면 TK의 지지율은 올라갈 거야.
그러면 30% 초반에서 30% 중반 올라가는 거 쉬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는 윤핵관 출신들 의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말 되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국민은 바보로 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지 않죠. 저는 제가 볼 때 진짜 구보수가 만들어 놓은 절망의 늪 때문에 만들어진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예. 사실은 이제 뭐 저 검증할 시간도 없었다고 하지만 검증할 시간은 있었는데 눈을 감은 거죠. 다 의도적으로. 다 이제 그렇잖아요. 네네네. 토론회 봤어도 아 저건 아닌데 싶은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고 2017년 대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이렇게 검증할 시간을 보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당신은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그냥 에이 그냥 뭐 저 정도는 뭐 에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이런 것이 이번에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거기까지 가면 너무 근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소용이 없잖아요. 얘기해봐야 아, 당시 대선 때 뭐 검증할 시간이 없었다 또는 시간이 있었어도 눈을 감았다.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왔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통령실이 맞춰야 되는 거죠. 대통령 본인이 맞춰야 되는 거고 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안 변하시니까 네. 제가 그러는 거죠. 아니 근데 변하신 상관이 없는데 안 모르겠습니다. 변하시니까 뭐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뭐 어디 있겠어요. 뭐 다 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아요. 사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태도고 바꿀 수 있잖아요. 정치 경험 부족이라는데 바꿀 수 있잖아요. 본인이 당장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없지만 저는 누차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라고요. 그게 뭐 흠이 아니잖아요.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본인이 정치 경험이 많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러실 때 보세요. 난 경제 모르니까 자네가 다 알아서 하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정치 경험 많은 사람들,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 주위에 두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는 그분들이 어떤 조언하는 대로 따르면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이 맞나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59분이요. 60분 만나면 59분 혼자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그에 따르고 난 정치 경험은 부족하니까 라는 걸 자인하지 않으면 역시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얘기고 태도나 정치 경험 부족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60분 만남에 59분 얘기하신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한 것처럼 그런 분을 곁에 두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저는 청와대 대통령실 진용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정치 경험을 많은 정치인이 많고 대통령보다 훨씬 뛰어난 정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노 교수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대통령실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참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 세 분이 너무 야박 혹은 너무 가혹하다가 맞나요? 아니면 현실은 더 가혹한가요? 현실은 더 가혹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 잘 못한다라는 것이 거의 뭐 70% 가깝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상당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진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우리 TK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통령을 좀 지켜주자, 경고보다는 지금은 지켜줄 때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을 TK 지역 주민들이 갖고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것은 꾸짖는 게 맞죠. 그것을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덮어주면은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말씀하시죠. 예.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대통령 본인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내려오셔서 공사석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교수님? 물론이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얘기했고 다 좀 얘기하셨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본인 스스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대구 경북에 오면 힘이 난다고 해갖고 힘을 받아간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대구 경북에서 또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서 원하는 게 뭔지 기대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가혹한 평가냐는데 예. 저는 가혹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하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야말로 그것들을 좀 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더 좋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네. TK지역 민심도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해요. 현재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고 무작정 비난과 몸에 좋은 쓴소리는 다른 거죠. 네. 양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쓴소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그걸 귀담아 들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그건 비난이고 네. 그야말로 귀담아 들어서 저런 부분을 좀 바꿔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제 쓴소리 양약인 거죠.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들 눈에 막 뭔가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삶이 나아지는 그런 건 당장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뭐 세계적으로 막 그 경제가 어려운데 네. 갑자기 뭘 투입해서 뭔가 경제가 좋아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 무슨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갑자기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건 어려워요, 당장. 불가능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발언 태도, 정치 경험 부족을 보완하는 부분. 이거는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태도만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쓴소리를 그런 걸 하는 양약격을 격인 쓴소리는 귀담아 듣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같은 경우에 네. 국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그리고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국민의힘이 지키지 않으면은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비난 여론이 이것을 계기로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당선시켜줬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 이거 해주지 않아? 이거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의 예산안 처리 문제가 TK 지역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나요?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확실하게 돼야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야당도 예를 들자면 민주당도 그거를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삭감을 그죠? 한다거나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아주 악몽과 같은 평가를 그러니까요.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예산안이 국비가 투입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진하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몇 번이나 와서 약속하셨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예 형님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국민의힘에서도 야당이 삭감하자고 해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지율이 TK 지역에서도 예전보다 좀 떨어진 거는 민생이 어렵잖아요. 경제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과 외교에서 상당히 좀 실수하신 부분도 겹쳐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 가지 북한의 한국을 향한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보도 좀 불안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말, 행동, 실수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이 없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노동일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태도와 발언, 자세 이런 거 고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켜줘야지. 그런데 국비도 반영 안 해줬어?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왜 지켜줘?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역 핵심 현안하고 지지율을 직접 비교하는 건 조금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아니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아니 그럼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앵커님. 이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대한 국비가 투입이 해야죠. 안 됐어요. 해야죠. 안 되면은 대구 경북 시민들이 그래 뭐 나라 경제도 어려우니까 우리 이건 나중에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야 정말 우리가 해달라는 최소한의 거 약속도 안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가장 큰 바로미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를 부흥시킨다든가 민생을 갑자기 좋게 한다든가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무슨 대구 경북 현안이 돼 있는 그런 부분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노력을 하면 네.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TK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 국비가 투입되고 공약을 지키고 그러면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박수 치면서 뭔가 지역에서 열심히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만에 어떤 이유든 간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이 절대적으로 반대해서 못했다든가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못했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그건 뭐 이 지역의 지지율이라든지 지역의 여론에 각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할 못하죠. 하중의 이유가 없고, 예, 예.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내용을 봐서 문제가 있으면 못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대통령도 공약 상황이고, 뭐 홍준표도 그쪽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공약 상황이긴 한데, 현지 상황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저 내용을 보게 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면. 신공항 같은 경우도 신공항 착공 시기 보면서 이게 왜냐하면 군위를 대구에 통합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있습니다. 대구랑 경북 지역이 그러니까 군위 대구 통합 결정이 36.7%인데 예를 들면 대구 지역 일부 지역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29.8%. 근데 또 편입 반대가 22.1%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예. 결과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에이스 리서치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투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군위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 간에 소지역 간의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여론들을 잘 반영하지 않게 되면 예산을 잘 확보하고 나서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작은 갈등들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크게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경제에 올인하셔야죠.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서문시장을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서문시장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문시장 많이 가셨고 거기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보수 정치인의 선언과 같은 장소이기도 한데 본인이 초기에 복합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합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본인의 행보는 보이시지 못한 측면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리고 협치에서도 내밀지 않으셨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협치라는 손을 안 내밀게 되면 문제는 되게 어려워질 거다. 왜냐하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의 삼고 현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공급망 위기, 전쟁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개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럼 풀 수 없으면 두 가지겠죠. 국민에게 고통을 좀 분담합시다. 가진 사람들은 좀 참아주고 힘든 분들에게는 사회적 약자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투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웁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야당에게도 손을 내미셔야죠. 저는 이런 것이 없이 민생을 얘기하는 건 거짓말 같은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 내밀지 않으면서 민생을 얘기하게 되면 저는 그것은 헛고양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실타래에 가장 선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변화가 적어도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방향도 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바꾸셔야 되는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바꾸시라고요. 바꾸십시오. 제가 그래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안보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는 극단적 친일 안보, 국방 이런 식으로 해서 친일 프레임을 섞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우파 진영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협박만으로 이거 못해요. 비판만 해서 이 말 중지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저는 안보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내서 안보에는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미사일도 고도화 정밀화했다. 이런 안보 상황 여러 가지 뭐 김정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최소한 그 상황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좀 국정 운영의 협치를 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가장 긴장하는 쪽은 아마 TK 정치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되니까요. 그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윤핵관 또는 뭐 윤핵관 호소자 뭐 이런 쪽에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거리를 둬야 되냐 뭐 이런 속내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진짜 급해지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5개월인데 실제적으로 한 3개월 정도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원래대로 얘기한다면 윤핵관 중심으로 소위 전당대회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를 통해서
당이 총선 체제로 가는 이런 구도들을 생각했을 건데 이준석 전 당대표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었죠.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정진석 비대위가 법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2월 달까지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2월 전대, 2월, 3월 얘기가 나옵니다만 2월 전대까지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가 적어도 뭐 명백한 정권은 아닐지라도 공천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했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했을 때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도 6대4가 나왔지 않습니까? 소위 주호영 원내대표의 합의 추대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경선의 구도로 가는데 6대4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저희 과거와 같은 이준석 당대표의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인가? 그건 그런 거겠죠. 이대로 가게 되면 총선 승리할 수 없으니 소위 보수 내부의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같이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아닌 지금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바람이 불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 바람이 어느 정도 불 것인가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누가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2월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지도부 같은 경우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으로는 지금부터 내년 2월, 3월에 있을 전당대회 언제 알 수 없습니다만 이때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적어도 40% 초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위 보수 20, 30대 보수층, 그다음에 중도층, 그다음에 TK의 민심이 계속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버텨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지표를 좀 보는 게 일단은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은 뭐 2월, 3월에 새로 들어가야 될 당 지도부가 누군가 이제 그다음부터 봐야 되겠죠. 저는 그 사이의 대목들이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TK 지역의 의원들은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지율 떨어진다고.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니까. 근데 민심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보수파 진영에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뭐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의원들은 위기감을 느끼겠죠. 큰일 났다. 대통령 지지율 낮아지니까 우리 여당 지지율도 낮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여당 후보들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제외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TK 지역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대통령 지지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천 여부가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기 전당대회 때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 내가 미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냐보다는 차기 전당대회 때 내가 지지하는 당대표가 떨어지느냐가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민심과 지금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괴리 현상이 국민의힘을 어찌 보면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지금 TK 지역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별 관심이 크게 없죠. 네. 공천이 제일 큰 관심이죠. 그렇죠. 공천이 내가 어떻게 해야 공천을 다시 받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죠. TK 지역은 우선 누가 하든 대표가 되든 상관없이 첫 번째 물갈이 대상으로 될 거예요. 네. 그게 왜냐하면 뭐 우리가 지금 저는 그게 별로 타당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 뭐 그 총선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물갈이 퍼센트가 몇 %냐 이거 갖고 경쟁하잖아요. 네. 좀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다가 뭐 초점을 맞춥니까? 가장 당선이 쉬운 지역부터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진이 없는 것도 있고 조영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물갈이 대상이 됐어도 살아나온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TK 지역 같은 그 정치인들이 사실은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게 정치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 공천이라는 것이 결국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공천되는 게 아니고
누구와의 눈에 잘 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구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연동돼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열심히 띄워주면서 지역민들 가서 설득하고 이런 점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별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높이는데 별 도움이 안 되고 또 지지율이 뭐 높고 낮은 데서 별 영향이 없으니까 또 그것이 별다른 또 연동이 안 돼 있고 이런 일 봤을 때는 현대 TK 지지율, TK 정치인들의 어떤 이런 앞으로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에도 큰 지지율 영향이 없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별 영향이 없는 또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눈이 네 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윤심을 대변하는 하나의 세력과 여기에 대응하는 세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원 투표량이 70대 30이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 30, 그다음에 당원 70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민은 누가 대표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도권 20대, 20, 30대 중도 같은 경우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특히 수도권 민심이 되게 전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냥 TK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니까요. 네. 또 당심도 마찬가지인데 당심에서도 TK 당원들이 꽤 많은 수를 차지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 당심과 소위 이 국민의 민심이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복잡한 아마 어떤 역동성을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아마 언론에서 많은 논쟁들을 벌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그렇다면 당연히 이 두 흐름이 있을 때 적어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높은 상황에 가게 되면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TK 같은 경우도 큰 고민을 안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소위 TK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이건 예를 쉽지 않은 바람인 거죠. 저희 윤심을 등에 업은 분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세력들 같은 경우 상당히 중대한 자기의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윤 대통령 또는 윤핵관 또는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의 공천권과 세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지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역변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당권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어차피 총선 가기 전에 당대표부터 뽑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의 TK 의원들의 역할들도 나올 거고 구도도 나올 텐데 일단 전당대회 구도를 어떻게들 전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인물에 대한 구도 정립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점에 대한 구도를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조경태, 권성동 요 정도가 후보군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시점에 따라서 투입되는 후보군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 2월 이전에 전당대회 하는 것과 2월 이후에 전당대회 한다라는 것은 지금 행정부에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분들도 당으로 복귀해서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현재의 여론조사에 따른 후보군들보다 시점을 좀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년 전당대회가 4월 달에 열린다 그러면은요 대통령실의 사인은 뭐냐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 다 아니야. 새롭게 후보군을 투입할래. 라는 새롭게 투입할 것 같아. 라는 사인으로 읽혀져요. 네. 그래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차 개각이라는 명분을 갖고 내년 2월쯤에 당으로 복귀해서 전당대회의 당대표 후보군으로 주목받을 수가 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또는 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뭐 네.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저는 책임을 방기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관심을 갖고 뭐 그걸 좌지우지한다거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떤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각에서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가장 대통령이 선호하신다. 또 그런 사람을 밀고 싶어 하신다 할 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라고 했지만 정치란 건 뭐 하는 잡부터 내다보지 못하는 거고 네. 그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다가 뭐 여론조사에서 1위 나온 걸 보고 자신이 그걸 링크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사인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요. 전혀 생각이 없다가도 여론조사 일이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생각이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계속 나오니까 처음에 정치할 생각이 없다가도 그게 다 부추겨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면 저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의 대표직은 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뭐 정진석 현재 비대위원장도 막 그런 걸 충분히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당대회 시기를 늦추는 건 뭐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5월쯤 한다면 뭐 1년쯤 됐으니까 개각이 뭐 필요하다, 이런 거 얼마나 명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충분히 복귀해서 저는 저 대표직 도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일 교수님께서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가장 큰 원칙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안 된다. 이건 가장 큰 원칙이고, 두 번째 큰 원칙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를 내세워서 2024년도에 대통령이 원하는 식의 공천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데, 대선 후보는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 대선 출마해야 되니까 본인 사람들도 챙겨야 되고, 본인의 경쟁자들은 좀 쳐야 되고, 그렇게 본인의 욕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가장 큰 원칙은 대선 후보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자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어쨌든 계속 1등 나오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봐요? 나오는데 만약 유승민 전 대표가 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저는 첫 번째, 유승민 전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해가지고 1년 동안 당원권 정지시키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니 그건 또 하나는 저기 한 거고.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룰을 바꾸겠다. 예. 당원 당규를 그렇죠. 바꿔서 100% 당원들로 당대표를 뽑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니 근데 그건 너무 지나친, 만약에 그건 너무 자기적이고, 네. 민주당과 똑같이 그야말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네. 경선을 보면은요, 그냥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 뽑는 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어요. 그냥 일반 국민인데, 맞아요. 당대표 뽑을 때는요, 질문을 해가지고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지합니다. 그러면은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과 무당층과 지지정당 없음, 그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명시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명시적으로는 없죠. 없으니까 이건 뭐 저 정진석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둬야 한다. 네. 제2의 이준석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 데이터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제일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되면 국민의힘이 엄청 잘 나갈 거니까? 그렇지 않죠. 분란이 더 커질 거니까 라는 것 때문에 지지하니까, 아마 정진석 위원장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전당대회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공식적으로 두는 걸로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슨 유승민 전 의원을 징계한다든가, 이거는 너무 지나친 상상인 것 같고,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원하는 바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냥 친윤 후보를 단일화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무조건 나온다고 하면 친윤 후보들이 2-3명 나오고 3-4명 나오면 친윤을 지지하는 당원들, 일반 국민들의 표가 흩어지니까 한 명으로 단일화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친윤 쪽에 6.5, 유승민 대표 쪽에 3.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단일화 1대1로 붙으면 친윤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 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나리오와 방법을 갖고 대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점이 중요하겠네요. 네. 후보군이 달라질 테니까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뭐 여러 형태로 현실 정치 관여를 하고 계시고,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은 뭐 추가 징계를 받긴 했습니다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징계를 받은 다음에 이준석 대표랑 연락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문자를 주고받아서 이제 너 뭐 할래? 그랬더니 뭐 할래 그냥 반말 안 하고 예. 아, 이 대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강하게 조직화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당원들을 더욱더 강하게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차기 전당대회 때 본인이 원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아니면 본인이 싫어하는 후보, 원치 않는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도록 당원들의 힘을 이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본인의 활동 영역과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늘 나를 세우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셨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 저요? 예. 저 늘 날 안 세웠는데 두 분이 있는 대로 네. 있는 예. 대로만 얘기했는데. 날카로우셨습니다. 예. 날카로우셨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세요? 윤석 대표의 그 가처분 뭐 기각되고 예. 그다음에 징계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준석 대표 정리했다는데 전 정리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계속 윤석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 탈당하지 말고 뭐 정중동을 뭐 이렇게 뭐랬나 하여튼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 전당대회나 그 이후까지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현대 국민의힘 이준석 사태가 정리됐냐? 정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어쨌든 구체적으로 뭐 유승민 전 대표를 당선시키든지 전 의원을 당선시키든지 뭔가 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뭐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이 회전이 또 남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 남은 거예요, 사태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간은 조금씩 뭐 뒤로 빠지고 있다. 이제 별로 앞으로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이런 게 있게 되면 이준석 전 당대표는 본인이 여론전 세력전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전 장기전을 준비한다고 봅니다. 단기전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들이 본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장기전을 준비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을 보게 되면 출마에 상당히 무게가 실린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발언할 이유가 하던 게 없거든요. 뭐 지금 대선이 앞으로 4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대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당권 도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조합이 가능할 것인가? 이준석 전 당대표가 굳이 유승민 의원하고 조합을 해야 될 이유는 바로는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흐름인데 이게 시너지가 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겠죠.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오히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이. 대선 후보감들은 빼. 독자 노선 하는 사람들은 빼.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아마도 그 국무위원들을 차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노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요. 대통령이. 안 내보내겠다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결정하지 않고 유리한 구도를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얘기 들어보면 다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얘기 들어보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조합이 간장 김장이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장제원, 그 다음에 김기현, 장제원.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뒤로 빠지면서부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인 거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다경은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마땅한 인물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관망이라고 하는 건 관망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죠. 확 그립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본인이 그립을 못 지는 상황이니까 지금 본인 문제도 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 시간을 두고 전당대회를 뒤로 늦추면서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 구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한 후보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공한다면 제가 볼 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지지율이라는 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번 경기도 선거에서 예선에서 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시간 싸움이다. 시간 싸움인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판단할 상황에 본인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럼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네. 지금 뭐 이제 토론을 조금씩 마무리를 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 정치권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지난회에서 저희가 존재감이 크게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지적했고
지금 이제 당 대표 선거 앞두고 또 이런 경랑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기 총선도 있고요. 어떻게 선택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대구 경북 정치권?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에 눈치를 보고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들은 그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고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위적으로 보면 그러한 행동들이 과연 TK 지역의 주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동인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아까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눈치를 본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꼭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정치란 게 당연히 그런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해서 행동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통령과 역학관계에서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거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뭔가 중요한 역할에서 TK 지역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쨌든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떠받든 그래도 뭐 콘크리트는 아니지만 중요한 지지 역할하는 게 TK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그런 점에서 결과도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하는 식으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또 나중에 가서도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신이 정치적 역할을 했다, 정치인이다 나는, 이런 점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해온 관성을 보면 대세순응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권이라고 하는 큰 어떤 바위 위에 짓눌리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정치의 흐름,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진짜 이 세대 교체 과정에서도 남은 5, 6선 정도가 돼야 TK 지역에서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서 뭐 주호영 의원 같은 분들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세대 교체 또는 인물 교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혁신의 원동력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지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 전 그렇다면 이제라도 내부에서 이런 혁신의 동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대안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밖에 없습니다. 발언하는 거죠. 네. 적어도 중앙정치 또는 TK 민심 또는 전국 민심에 대해서 계속 발언해야 됩니다. 발언 안 한다고 공천권 받는 것도 아니고요. 발언한다고 공천권 뺏기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건강하게 말씀하시게 되면 그런 분들이 세력군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세력군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당 지도부도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험. 누구를 위한 실험? TK에 있는 저희 국민들을 위한 실험들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TK 주민들에게 되치기 당하실 거예요. 저는 좀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정치는 흔히 생물이라고 하죠. 그만큼 변화무쌍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변화, 이에 따른 TK 정치권의 움직임, 무엇보다 TK 민심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